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제 눈은 저절로 떠졌습니다. 오랜 습관이란 게 참 무섭더군요. 평생을 이 시간에 일어났으니 이제는 몸이 알아서 깨어나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옆자리는 이미 몇 년째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4년이 흘렀네요. 이불을 걷어내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뻐근하게 욱신거렸지만 이 정도야 늘 그렇습니다. 나이 들면 어디 하나 안 아픈 데가 없다고들 하잖습니까? 작은 방 창문으로 새어들어오는 가로등 빛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췄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네요. 작게 중얼거리며 사진 앞을 지나쳤습니다. 욕실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처진 눈꺼풀.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어 쓸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건강한 게 어디예요. 스스로를 다독이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아직 모두가 잠든 새벽,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 집에 들어와 함께 산 지도 벌써 3년째가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던 제게 어느 날 태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사세요. 엄마가 옆에 계시면 저희도 든든해요. 사실 그 무렵 아들 내외는 전세를 전전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방 하나 늘리려 해도 보증금이 늘 부족했고 안정된 보금자리를 갖기 힘든 처지였죠. 그 모습이 안쓰러워 저는 결국 제 집을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이 집을 마련해 주었고 그 덕분에 저도 함께 들어오게 된 겁니다. 집을 옮긴 뒤 수진이도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집이 넓으니까 편히 지내세요. 준호도 할머니랑 같이 있으면 무척 좋아할 거예요. 그 순간 정말 고마웠습니다.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빈집에서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던 제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초대는 한 줄기 빛 같았습니다. 손주 준호를 돌보며 삶의 보람을 다시 찾을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부엌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환하게 공간을 밝혔습니다. 정갈하게 정리된 싱크대, 윤이 나는 가스레인지, 냉장고에 가지런히 붙은 메모지들. 이 모든 게 제 손길로 관리되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젯밤에 미리 씻어둔 쌀이 물에 불려져 있었습니다. 쌀을 건져 밥솥에 앉히고 물을 적당히 맞췄습니다. 손에 익은 동작이었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를 끓여볼까? 중얼거리며 냉장고에서 두부와 애호박, 양파를 꺼냈습니다. 도마 위에 재료를 올려놓고 칼을 들었습니다. 도독도독. 규칙적인 칼질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깼습니다. 애호박을 썰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수진이가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며느리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예전엔 제가 아침을 차려놓으면 어머니,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침 걱정이 없어요라며 환하게 웃어주던 수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짧고 무뚝뚝한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표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피곤해 보이고 귀찮다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고개를 저으며 다시 칼질에 집중했습니다. 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로 우려낸 육수에 된장을 풀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애호박과 두부를 넣고 약한 불로 줄였습니다. 이 냄새가 참 좋지.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새벽마다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30년 넘게 교직 생활을 하면서도 아침만큼은 꼭 집에서 차려 먹이는 게 제 자랑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지려는 걸 애써 참았습니다. 이런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반찬을 꺼내고 식탁을 차려야 했습니다. 냉장고에서 김치, 멸치볶음, 계란말이를 꺼냈습니다. 어제 만들어둔 반찬들이었습니다. 접시에 담아 식탁에 하나씩 올렸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을 내벌 놓았습니다. 물컵도 채웠습니다. 이 정도면 됐네. 완성된 아침상을 바라보니 뿌듯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 반이었습니다. 슬슬 준호를 깨워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학교 가려면 7시 반엔 집을 나서야 했으니까요. 준호 방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아직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손주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10살 된 준호는 잘 때 보면 천사 같았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준호의 어깨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준호야,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5분만요. 준호가 몸을 뒤척였습니다. 안 돼. 씻고 밥 먹어야 하니까 일어나. 할머니. 5분. 에휴. 이 녀석. 웃음이 났습니다. 손주는 여전히 제게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하며 쫓아다니는 모습에 하루의 피로가 다 풀렸습니다. 준호의 등을 토닥이며 일어나게 했습니다. 자, 세수하고 밥 먹자. 네. 비몽사몽인 준호를 이끌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7시. 가족들이 하나둘 식탁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태준이가 먼저 나왔습니다. 엄마, 잘 주무셨어요? 응. 어서 와. 앉자. 오늘 뭐예요? 된장찌개. 네가 좋아하잖니. 아, 좋네요. 태준이는 그래도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이어서 며느리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할 준비를 마친 거였습니다. 어머니, 응. 앉아. 밥 먹어. 수진이는 대답 없이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나 싶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수진아, 어디 불편한 데 있니? 아뇨, 괜찮아요. 그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서. 됐어요. 찬물을 끼얹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준호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찌개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네. 손주의 밝은 목소리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태준이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엄마 된장찌개가 최고예요. 그래. 많이 먹어라. 그런데 수진이는 찌개를 거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밥만 몇 숟가락 뜨더니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벌써 다 먹었니? 제가 묻자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요즘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요. 그래도 조금만 더 먹지. 점심까지 배고프겠어. 괜찮아요. 그래.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식탁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설거지를 하려는데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너 회사 가야 하잖니. 알겠어요. 수진이는 그 말을 끝으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뭔가 이상해. 확실히 예전과 달랐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만 해도 수진이는 제게 친절했습니다. 어머니, 편하게 쉬세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 덕분에 정말 큰 힘이 돼요. 그런 말들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말이 싹 사라졌습니다. 대화도 최소한으로만 했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설거지를 하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전 내내 집안일을 했습니다. 거실과 방을 청소하고 빨래를 돌렸습니다.
베란다에 빨래를 널면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하늘처럼 제 마음도 맑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쉽게 가시질 않았습니다. 왜 이러는 거지, 나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냥 예민한 거야. 며느리도 바쁜데 내가 너무 신경 쓰는 거지.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후 3시.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다녀왔어요. 그래, 어서 와. 배고프지? 간식 줄게. 와, 좋아요. 준호의 밝은 얼굴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부엌에서 우유와 과일을 꺼내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요. 준호가 신나게 학교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진이가 회사에서 일찍 돌아왔습니다. 벌써 왔어? 네. 수진이는 짧게 대답하더니 준호를 봤습니다. 그러고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준호야, 간식 그렇게 많이 먹으면 저녁 못 먹어. 할머니, 아이 간식 그렇게 많이 주지 마세요. 아, 그래? 요즘 그렇게 안 키워요. 날카로운 말투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손에 들고 있던 과일 접시가 떨렸습니다. 준호가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준호야, 방 가서 숙제해. 네. 준호는 슬금슬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부터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손주에게 간식 주는 게 잘못인가요? 평생 자식을 키우고 손주를 돌보며 살아온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니야. 수진이도 피곤했을 거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자. 스스로를 타이르며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가슴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칼질을 하다가 손을 베일 뻔했습니다. 에휴, 정신 차려야지. 한숨을 쉬며 다시 집중했습니다. 저녁상을 차리고 가족을 불렀습니다. 밥 먹어. 태준이와 준호가 나왔지만 수진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안 나와? 태준이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밥 먹어. 나 배 안 고파. 먼저 먹어. 알았어. 태준이가 난처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는 어색하게 흘러갔습니다. 밤 10시.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 싸늘한 표정, 눈길조차 주지 않는 태도. 대체 왜 그러는 거지? 뒤척이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짐이 된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드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태준이가 같이 살자고 했잖아. 하지만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이 집이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이 삶의 이유였습니다. 만약 이마저 잃는다면 상상만으로도 무서웠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를 달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제 불안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평소처럼 준비를 마치고 식탁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수진이가 냉장고를 열더니 인상을 썼습니다. 어머니, 냉장고 정리 좀 해주세요. 너무 어질러져 있어요. 어질러져 있다고? 저는 매일 냉장고를 정리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건 버리고 반찬은 깨끗이 정돈했습니다. 네. 좀 더 깔끔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알았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수진이의 잔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어머니, 청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 빨래는 제가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니, 준호 공부는 제가 봐야 해요. 할머니가 보시면 도움 안 돼요. 하나하나가 가시처럼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 비위를 거스를까봐 모든 행동을 조심했습니다. 말도 아껴 했습니다. 숨죽이며 지냈습니다. 내가 왜 이래야 하지? 서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목욕 중인 수진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왜? 어머니, 제 휴대폰 좀 가져다 주세요. 급한 전화 올 때가 있어서요. 알았어. 저는 수진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화면이 불이 켜졌습니다. 카톡 알림창이 떠 있었고 그건 가족 단톡방이었습니다. 눈길이 저도 모르게 그 위로 스쳤습니다. 거기에 선명히 보였습니다. 가정부 극에 제 이름 옆에 붙은 저장명이었습니다. 심지어 제 얼굴 사진까지 함께 떠 있었지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뭐지? 며느리가 나를 가정부라고?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어머니, 휴대폰요. 수진의 목소리가 방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정신을 가다듬으며 떨리는 손으로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 감사합니다. 수진이는 아무렇지 않게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작은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가정부.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제가 가족이 아니라 가정부였단 말인가요? 평생 희생하며 살아온 제 삶이 그저 하인 취급을 받아온 거였단 말인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왜 이래야 하는 거지? 울먹이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가정부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제가 가족이 아니라 가정부가 된 걸까요? 4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로 기억이 돌아갔습니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남편의 손을 붙잡고 있었지만 그의 체온은 점점 차가워져 갔습니다. 여보, 가지 마요.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쥐고는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멈춰버렸습니다. 40년 넘게 함께한 남편, 평생의 동반자, 그 사람 없는 세상은 너무나 적막했습니다. 빈집에 혼자 앉아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밥 먹는 것도 잊어버렸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말라 비틀어진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이러다 나도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 태준이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와 손주 준호까지 함께였습니다.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건강 많이 나빠지셨어요. 태준이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단다. 괜찮은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살 빠지시고 엄마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제발 저희랑 같이 사세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무렵 태준이 부부는 전세를 전전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안정된 보금자리를 마련하지 못한 채 힘들어하는 모습이 늘 마음에 걸렸지요. 그때 수진이도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오세요. 저희도 집을 넓히고 싶던 참이에요. 어머니가 함께 계시면 저희도 든든하고
준호도 할머니랑 같이 지내길 기다리고 있어요. 할머니, 우리 집으로 오세요.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가족의 따뜻한 초대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 집을 팔아 이 아이들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자. 그러면 나도 함께 살아갈 수 있겠지. 정말 괜찮겠니? 당연하죠, 엄마. 그렇게 저는 제 집을 팔아 마련한 이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손주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셨어요? 그래. 준호야, 잘 잤니? 네. 할머니, 오늘 뭐 해요?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까? 와, 좋아요. 준호의 밝은 웃음소리에 제 마음도 환해졌습니다. 빈집에서 혼자 울던 날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수진이도 다정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정말 편해요. 아침에 밥 차려주시고, 준호 봐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아니야, 내가 고맙지. 나 혼자 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좋아. 어머니 계셔서 저희가 더 좋아요. 진짜예요.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태준이도 자주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랑 같이 살아주셔서 고마워요. 엄마가 계시니까 집안이 훨씬 따뜻해요. 그래, 엄마도 너희들 덕분에 다시 살아난 것 같아. 그때는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직장 생활을 했고 태준이도 바빴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밥을 차리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준호 학교 보내고 학원 데려다 주고 숙제도 봐줬습니다. 저녁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반찬 진짜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어머니 요리 실력은 정말 최고예요. 수진이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행복했습니다. 은퇴 후 잃어버렸던 삶의 보람을 다시 찾은 것 같았습니다. 30년 넘게 교직 생활을 하면서도 저는 늘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아침을 차리고 남편과 아이들을 챙기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그 일상이 사라져 버렸죠. 남편마저 떠나고 나니 저는 삶의 목적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와서 다시 가족을 돌볼 수 있게 되니 제 존재 이유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턴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수진이의 감사합니다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매일 고마움을 표현하던 며느리가 어느새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밥 됐어요? 응, 먹어. 알겠어요. 그뿐이었습니다. 예전처럼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같은 말은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제가 너무 예민한가 싶었습니다. 바쁘니까 그럴 수 있지. 괜찮아.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청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응, 좀 더 꼼꼼하게 하셔야죠. 여기 봐요. 먼지 남아 있잖아요. 손가락으로 선반을 훑더니 먼지를 보여줬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 미안하구나. 다시 할게. 네, 부탁드려요. 그 말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에는 빨래 문제였습니다. 어머니, 빨래 이렇게 널면 안 마르잖아요. 제가 다시 할게요. 그래. 그리고 앞으로는 빨래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하는 게 도와주는 건데. 괜찮아요. 단호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점점 제자리를 잃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준호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수학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어디 봐.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준호야, 할머니한테 공부 물어보지 마. 엄마가 봐줄게. 왜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시는데. 요즘 교육 방식이 예전이랑 달라. 할머니 방식으로 하면 학교에서 헷갈려. 어머니, 준호 공부는 제가 볼게요. 알았어. 준호가 미안한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괜찮다는 듯 웃어 보였지만 속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주와의 시간마저 빼앗기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는 뭐지? 여기서 나는 뭐지? 그 후로도 수진이의 잔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어머니, 요리할 때 기름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건강에 안 좋아요. 어머니, 냉장고 정리 좀 해주세요. 너무 어질러져 있어요. 어머니, 준호 간식 그렇게 많이 주지 마세요. 요즘 그렇게 안 키워요.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화살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 비위를 거스를까봐 모든 행동을 조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수진이 기분부터 살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괜찮으려나. 밥을 하면서도 긴장했습니다. 이 반찬은 괜찮을까? 저 반찬은 괜찮을까? 청소를 할 때도 몇 번씩 확인했습니다. 먼지 남은 데 없나? 제대로 했나? 제 집에서 저는 점점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태준이에게 한번 조심스럽게 말해봤습니다. 태준아, 요즘 수진이가 좀 예민한 것 같은데. 엄마, 수진이도 직장 생활 힘들잖아요. 이해해 주세요. 그래도 엄마, 괜히 며느리랑 사이 안 좋아지면 안 되잖아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참아달라는 말, 제가 참아야 한다는 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나는 뭘 잘못한 건데 참아야 하는 거지. 하지만 아들 앞에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이 힘들어할까봐, 며느리와 사이가 나빠질까봐. 그래서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조용히, 더욱 조심스럽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떡을 찌고,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습니다. 명절날 아침, 온 가족이 모여 차례를 지냈습니다. 할머니, 전 진짜 맛있어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엄마, 고생하셨어요. 태준이도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을 한 입 빼어 먹더니 표정을 찡그렸습니다. 뭔가 좀 기름지네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준비한 음식에 돌아온 건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식욕이 사라졌습니다. 명절이 끝난 후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버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거울을 보니 초라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구부정한 어깨, 거칠어진 손. 나는 정말 가정부가 된 건가?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지난 3년. 저는 사랑받는 가족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으로 전락한 게 아닐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화장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왜? 제 휴대폰 좀 가져다 주세요.
급한 전화 올 때가 있어서요. 알았어. 저는 수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화면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알림창이 떠 있었고 그것은 가족 단톡방이었습니다. 무심코 스친 제 눈에 선명한 글자가 들어왔습니다. 제 얼굴 사진과 함께 붙은 이름, 가정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뭐지?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저장했다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어머니, 휴대폰요. 수진의 목소리가 방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 감사합니다. 수진이는 아무렇지 않게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제가 본 걸 알까요? 아니, 알 리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전화를 받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가정부.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제가, 30년 넘게 교직 생활을 하며 수많은 제자를 가르친 제가, 이 집에서는 그저 가정부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왜 이래야 하는 거지? 울먹이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지난 3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던 날들,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게 며느리에게는 그저 가정부의 일이었던 걸까요? 저는 사랑받는 가족이 아니라 고용된 하인이었던 걸까요?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수치스러운 현실을 아무도 모르길 바랐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니 몸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앞으로 어떻게 며느리 얼굴을 보고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이 집에서 계속 지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냥 참고 살아야 하나. 그 생각이 들자 더욱 서러웠습니다. 눈물이 마를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밤은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부은 눈을 찬물로 식히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하고 반찬을 차렸습니다. 엄마, 잘 주무셨어요. 태준이가 나왔습니다. 응. 엄마,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잘 잤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어서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가정부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응. 오늘 반찬 뭐예요? 김치찌개랑 나물이야. 아, 네. 그뿐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무심했고, 저는 여전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이와 수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요즘 어머니가 좀 이상하지 않아? 수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자꾸 같은 말 반복하시고, 물건도 어디 뒀는지 잘 못 찾으시고. 그게 혹시 치매 초기 증상 아닐까? 미리 대비해야 할 것 같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치매. 저는 문틈 사이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재산도 우리가 관리해야 안전하지 않을까.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곤란하잖아. 그건 좀, 당신, 우리 생각 좀 해야지. 준호 교육비도 많이 들고,
돈 들어갈 데가 한두 군데도 아닌데. 알았어. 생각해 볼게.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 재산까지. 며느리가 노리는 건 제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주저앉았습니다.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한다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제 삶을 지켜야 한다고. 그날 밤 이후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누우면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 아닐까? 어머니 재산도 우리가 관리해야.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눈밑이 시커멓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해. 정신 바짝 차리고 살펴봐야 해. 스스로를 다독이며 세수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면서도 수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봤습니다. 어떤 전화를 받는지, 누구와 통화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두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응, 맞아. 요즘 좀 그래. 나중에 얘기할게. 수진이가 누군가와 통화하다가 제가 지나가자 급히 끊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 아, 친구요. 별거 아니에요. 웃으며 대답했지만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뭘 숨기고 있구나. 직감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은행에 갈 일이 있어서 통장을 찾는데 서랍 위치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에 넣어뒀었는데 분명히 다른 자리에 있었습니다. 통장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돈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가 만졌나? 수진이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 방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며느리뿐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내 통장을 확인한 건가?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먼저 방에 들어갔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 자는 척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거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제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노크 소리도 없이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눈을 살짝 떠서 보니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방 안을 살피더니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잠든 척했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수진이가 제 서랍장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뭘 하는 거지? 눈을 감은 채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를 뒤적이는 소리였습니다. 몇 분 후 수진이가 서랍을 닫고 나갔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저는 그제야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내 물건을 뒤지고 있었어. 다음 날 수진이가 출근한 후 서랍을 확인했습니다. 통장과 도장의 위치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아둔 현금 봉투를 열어본 흔적이 있었습니다. 돈을 세어본 거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됐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랍을 정리하고 중요한 서류들을 다른 곳에 옮겨 숨겼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조심해야 해. 그날 오후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다녀왔어요. 그래, 어서 와. 준호를 안아주려는데 손주가 살짝 몸을 뺐습니다. 준호야? 할머니, 저 숙제해야 해요. 그래도 간식은 먹어야지. 괜찮아요. 배 안 고파요.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태도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진이가 뭐라고 한 건가?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가족을 불렀습니다. 밥 먹어. 모두 모여 앉았습니다. 그런데 수진이가 밥을 한 숟가락 뜨더니 표정을 찡그렸습니다. 어머니, 이 국 너무 짜지 않아요? 그래. 저도 한 숟가락 떠서 먹어봤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진짜 짜요. 준호야, 너도 그렇지? 준호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조금.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시킨 대로 말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태준이가 거들었습니다. 엄마, 요즘 간이 좀 센 것 같긴 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요리를 해왔는데 간을 못 맞춘다고요? 내가 다시 끓여줄게. 괜찮아요. 그냥 먹을게요. 수진이가 말했지만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국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전혀 짜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거였어. 며느리가 저를 몰아붙이고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안경을 찾는데 없었습니다. 분명 침대 옆 탁자에 두었는데 사라졌습니다. 이상하네. 어디 갔지? 한참을 찾았습니다. 나중에 화장실 선반 위에서 발견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뒀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화장실에 안경을 둘 이유가 없었습니다. 누가 옮겨놓은 건가?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계속됐습니다. 제가 분명히 여기에 뒀던 물건이 저기에 있고, 저기에 뒀던 물건이 여기에 있고, 핸드폰도 자꾸 이상한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내가 정말 깜빡한 건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낮잠을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의 물건들을 가만히 보더니 제 핸드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랍장 안에 넣어버렸습니다. 저게 대체 무슨 짓이야? 수진이가 나간 후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일부러 내 물건을 옮겨놓고 있었어. 제가 치매에 걸린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수진이가 계획적으로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제 재산을 가로채려는 거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침착해야 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해. 확실한 증거를. 저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가 전화 통화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응, 맞아. 요즘 정말 심해. 물건도 자꾸 잃어버리시고 누군가에게 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걱정돼. 병원에 모셔야 할 것 같아.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재산.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나중에 말해줄게.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역시나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건강은 어때요? 응, 괜찮은데? 혹시 어디 불편한 데 없으세요?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태준이의 눈빛이 묘했습니다. 걱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를 의심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수진이가 태준이한테 뭐라고 한 거야.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외출했다 돌아왔는데 수진이와 낯선 여자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저분은? 아, 제 친구예요.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사회복지사?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정이라고 해요. 그 여자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래요. 요즘 어르신들 돌봄 서비스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건강해요. 그래도 미리 알아두시는 게 됐어요.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얼마 후 그 여자가 돌아갔습니다. 수진이가 나간 후 태준이에게 물었습니다. 태준아, 왜 갑자기 사회복지사를 데려온 거니? 아, 그냥 수진이가 미리 알아보자고 해서요. 내가 건강한데 왜 그런 걸 알아봐? 엄마, 그냥 대비하는 거예요. 나쁜 뜻 아니에요. 대비라는 말이 섬뜩했습니다. 이미 저를 돌봄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제 재산을 지킬 준비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을 챙기고 통장을 정리하고 변호사를 만나야 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순 없어.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밥을 차렸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식탁에 앉은 수진이를 보니 속이 뒤틀렸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저를 어떻게 할지 계획하고 있을 그 얼굴. 참아야 해. 조금만 더 참아. 밥을 먹는 척하면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은행에 가서 통장을 확인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야겠다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수진이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디 나가실 거예요? 응, 좀 볼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냥 친구 만나고 그래. 아,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은 차갑했습니다. 나를 감시하고 있어. 오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하고 잔액을 체크했습니다. 다행히 돈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통장 조회한 기록 있나요? 잠시만요. 직원이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일주일 전에 한번 조회됐네요. 제가 한 게 아닌데요. 본인 확인 조회됐다고 나와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진이가 내 신분증을 가지고 조회한 거야. 은행을 나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예약 가능할까요? 무슨 일로 오시나요? 재산 관리 관련해서요. 그리고 가족 문제도 있고요. 아, 네. 내일 오전 10시 어떠세요? 좋아요. 그렇게 할게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믿었던 가족에게 이렇게 배신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한다는 것. 모든 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싸워야 했습니다. 내 삶을 지켜야 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다녀왔어. 수진이가 거실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친구 만나고 왔어. 그래요? 오래 계셨네요. 응.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변호사를 만나면 어떻게 할지 정해야 해. 그날 밤 또다시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이와 수진이의 대화였습니다. 오늘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대? 친구 만났다는데. 근데 표정이 이상하더라. 왜? 뭔가 숨기는 것 같아. 혹시 우리가 뭔가 알아챈 건 아닐까?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들켰나? 그럴 리가. 어머니가 뭘 알아. 그냥 예민해진 것뿐이야. 그래도 조심해야 해. 자꾸 밖에 나가시면 누가 뭐라고 할지 모르잖아. 알았어. 내가 어머니 좀 더 살펴볼게. 대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조심해야 해. 절대 들키면 안 돼.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변호사 약속 시간은 10시였습니다.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수진이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이른 아침부터 어디 가세요? 병원 가려고. 순간적으로 거짓말이 나왔습니다. 병원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 정기검진 있어서. 아, 그러세요?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야,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그래도 괜찮다니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수진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현관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진이가 창문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섬뜩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나이 지긋한 여자 변호사가 환영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난 몇 달간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가정부로 저장한 일, 제 물건을 몰래 뒤진 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계획, 재산을 노리는 대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셔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재산부터 보호하셔야 해요. 통장과 도장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시고 필요하면 제가 맡아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증거를 모으세요. 녹음이든 뭐든 며느리의 행동을 기록하세요. 나중에 법적 대응을 위해 필요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 집에서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변호사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집을 나가야 하는구나. 사무실을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정말 이 집을 떠나야 할까요? 손주 준호는 어떻게 하고요? 아들 태준이는요? 하지만 변호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모든 걸 잃게 될 것 같았습니다. 제 재산도, 제 존엄도 결정해야 해. 이제 결정해야 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을 굳혔습니다. 집을 나가기로, 제 남은 인생을 지키기로, 더 이상 며느리의 계략에 당하지 않기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수진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원 다녀오셨어요? 응. 검진 결과는 어떠셨어요? 괜찮았어.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의 시선이 등 뒤에서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제 준비를 시작해야 해. 변호사를 만난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제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가봐야 해.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수진이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집에 계실 거죠? 응. 그럴 것 같아. 혹시 또 나가실 거면 말씀해 주세요. 걱정되니까. 걱정이 아니라 감시였습니다. 알았어. 짧게 대답하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나간 후 저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을 가방에 챙겼습니다. 통장, 도장, 집등기 권리증 모두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는 집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일부러 이 동네가 아닌 다른 곳을 선택했습니다. 혹시라도 수진이가 알게 될까봐 조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중년의 남자 중개인이 반겼습니다. 집 매매 상담하러 왔어요. 아, 네. 앉으세요. 어떤 집을 팔려고 하시나요? 저는 주소를 적어 건넸습니다. 바로 지금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는 제 명의의 집이었습니다. 아, 이 동네 아파트요?
요즘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얼마나 되나요? 한 5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빨리 팔 수 있을까요? 이 정도 시세면 한 달 안에 가능할 겁니다. 그럼 부탁드려요. 네. 그런데 급매로 하실 거면 조금 가격을 낮춰야. 괜찮아요. 빨리 파는 게 중요해요. 중개인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집에 있는데? 아니에요. 집에 전화했는데 안 받으시던데요. 집까지 전화했어. 아, 잠깐 마트 갔다 왔어. 마트요? 뭐 사러 가셨어요? 그냥 이것저것. 네, 알겠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감시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태준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마트 갔다 왔어. 그런데 손에 아무것도 없으시네요. 아, 사려던 게 없어서 그냥 왔어. 태준이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요즘 이상하세요. 뭐가? 자꾸 밖에 나가시고. 무슨 일 있으세요? 없어. 그냥 답답해서 바람 쐬러 다니는 거야. 그래요? 엄마, 혹시 어디 불편하신 데 있으면 말씀하세요. 괜찮다니까.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수진이가 말없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태준이도 침묵했습니다. 준호만 천진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그때 수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자주 외출하시던데 어디 다니세요? 그냥 이곳저곳. 어디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데? 걱정돼서요. 혹시 길 잃어버리시면 어쩌려고요? 길을 잃어버린다고요?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는 거였습니다. 나 멀쩡해. 길 잃어버릴 사람 아니야. 그래도 나이가 있으신데. 됐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태준이가 중재했습니다. 수진이도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걱정은 무슨 걱정이야. 나 감시하는 거잖아. 어머니, 수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감시라니요. 너무하시네요. 너무한 건 너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 휴대폰에 날 뭐라고 저장했는지 알아. 순간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가정부라고. 나를 가정부로 저장했더라. 태준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정말이야. 내가 직접 봤어. 수진이가 당황한 표情으로 변명했습니다. 그건 실수였어요. 제가 잠깐 농담으로. 농담. 그게 농담이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3년 동안 가족인 줄 알고 살았어. 그런데 너한테 난 가정부였어? 어머니, 정말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야. 내가 확실히 봤어. 태준이가 수진이를 돌아봤습니다. 당신, 정말 그랬어? 나는 그냥. 수진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싸우지 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밥 먹어. 나는 방에 들어갈게.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말해버렸습니다. 숨기고 있던 상처를 드러냈습니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이와 수진이가 다투는 소리였습니다. 당신,
정말 엄마를 가정부로 저장한 거야? 미안해. 나도 모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엄마인데.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수진이가 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지 않았습니다. 저 눈물도 연기일 뿐이었습니다. 한참 후 태준이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줘요. 엄마, 수진이가 잘못했대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대. 됐어. 엄마, 제발요. 우리 얘기 좀 해요. 할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태준이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정말 잘못했대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태준아,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뭐려? 수진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매일같이 잔소리하고 내가 하는 일마다 트집 잡고 물건 몰래 옮겨놓고 물건을 옮겨놨다고요? 그래. 일부러 내가 치매 걸린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태준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건 아마 오해. 오해 아니야. 내가 직접 봤어. 수진이가 내 핸드폰을 서랍에 숨기는 걸 봤다고. 정말요? 그래. 그리고 내 통장도 몰래 확인했어. 은행에서 확인했어. 태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거 다 알아. 엄마,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거 다 들었어. 태준이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이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넌 옆에서 다 보고도 모른 척 했잖아. 저는 수진이가 엄마를 위하는 줄 알았어요. 위하는 게 그렇게 하는 거니? 죄송해요, 엄마. 태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태준아, 나 이 집 나갈 거야. 뭐라고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 엄마, 그러지 마세요. 제가 수진이한테 잘 말할게요. 소용없어. 이미 끝났어. 엄마, 태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발요. 저 때문에라도 남아주세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의 간절한 눈빛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태준아,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을 살아야겠어. 다음 날부터 분위기가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태준이도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지냈습니다. 저는 묵묵히 제 일을 진행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조건도 괜찮고요. 좋아요. 빨리 진행해 주세요. 네. 다음 주면 계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나가는구나. 며칠 후, 저는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상담받았던 사람인데요. 아, 네. 어떻게 되셨어요? 집 매도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어서요. 말씀하세요. 제가 집을 나간 후에 며느리가 저를 괴롭힐 것 같은데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증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녹음이나 영상, 문자 메시지 같은 거요. 녹음이요? 네. 앞으로 며느리와 대화할 때 녹음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녹음.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수진이가 저에게 뭐라고 할 때를 대비해서였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밥을 먹다가 수진이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솔직히 말해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수진이가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이 집의 짐이 된 거니? 어머니, 솔직하게 대답해봐. 수진이가 태준이를 쳐다봤습니다. 태준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수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은 그래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처음엔 어머니가 도와주셔서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간섭하시는 것 같아요. 제 일에도 준호 교육에도 내가 도와주려고 한 건데 저는 도움이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가 계시니까 불편해요. 눈치도 보이고 제 집 같지가 않아요. 네 집이라고?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이 집은 내 명이야. 내가 산 집이라고. 순간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래. 네가 우리 집이라고 우겨대던 이 집. 사실은 내 돈으로, 내 이름으로 산 집이야. 태준이가 당황했습니다. 엄마, 그 얘기를 왜? 수진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수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어머니 거란 말이에요? 그래. 수진이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뭐예요? 그냥 세입자예요. 그런 뜻은 아니지만. 아니, 맞잖아요. 어머니 집에 살고 있는 거니까. 수진이가 화를 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제가 눈치나 보고 살게. 수진아, 진정해. 태준이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진정해? 어떻게 진정해? 저는 그동안 제 집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어머니 집이었다고요. 그럼 어머니는 뭐예요? 집주인이에요. 우릴 쫓아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쫓아내는 게 아니야. 나 혼자 나갈 거야. 뭐라고요? 나 이 집 팔고 나갈 거야.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식탁이 얼어붙었습니다. 태준이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이미 부동산에 내놨어. 다음 주면 계약해. 안 돼요. 그러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알아서 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너무한 건 너야.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를 가정부 취급하고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고 내 재산 노리고 그게 너무한 거 아니니?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다 들었어. 내 재산 관리하겠다고 한 거.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이제 됐어. 더 이상 할 말 없어.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수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이가 달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녹음 버튼을 끄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이제 증거도 확보했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어떻게 될까요? 수진이가 어떻게 나올까요? 태준이는 저를 원망할까요? 준호는요?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나는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어.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을 준비하려는데 수진이가 먼저 부엌에 나와 있었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집을 파실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전세라도 알아봐. 전세요? 이 동네 전세가 얼만지 아세요? 그건 너희가 해결할 문제야. 너무하시네요. 정말.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인생 망치시는 거 아세요?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 줘?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너희 눈치 보지 않고. 수진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겠어요. 하시고 싶으신 대로 하세요.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해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끝까지 가야 해.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계약 확정됐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계약서 쓰실 수 있으세요? 네, 가능해요. 좋습니다. 그럼 금요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오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봤습니다. 금요일, 3일 후였습니다. 3일 후면 저는 이 집을 떠나게 됩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기대됐습니다. 자유로워질 거라는 기대. 그날 저녁, 태준이가 일찍 퇴근했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해요. 뭐, 정말 집을 팔아야 해요? 응. 엄마, 우리 생각 좀 해주세요. 나도, 나 생각 좀 하고 싶어. 그래도, 태준아,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나는 내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야. 내 존엄을 지킬 권리가 있어. 엄마, 수진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너도 알잖니. 그런데도 여기 남아 있으라는 거니? 태준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 하지만 이건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이야.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계약일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긴장되면서도 설렜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 같았습니다.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큰 캐리어 하나에 소중한 물건들을 담았습니다. 남편과 찍은 사진들, 아들 어렸을 때 앨범, 평생 모아온 통장과 서류들. 소박했지만 제 인생이 담긴 것들이었습니다. 옷은 많이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 옷을 입고 싶었습니다. 캐리어 지퍼를 잠그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아침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 집의 가정부가 아니었으니까요. 소파에 앉아 시계를 봤습니다. 아침 7시. 부동산 사무실 약속은 10시였습니다. 3시간 남았습니다. 곧 태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식탁이 비어있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엄마, 아침은요? 오늘은 각자 챙겨 먹어. 태준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정말 오늘 가시는 거예요? 그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이미 결정했어. 이어서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캐리어까지 싸셨네요. 정말 가시는구나. 응, 잘 가세요. 차갑게 말하고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태준이가 난처한 표정으로 중간에 섰습니다. 여보, 됐어요, 당신. 어머니,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했잖아요. 수진이가 토스트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준호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울었나 봅니다. 준호야,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손주만큼은 상처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가세요? 응. 왜요? 준호가 싫어서요? 아니야. 할머니는 준호 제일 사랑해. 그럼 왜 가요? 준호가 울먹였습니다.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할머니도 할머니 집에서 살아야 할 것 같아서. 여기가 할머니 집이잖아요. 아니야. 여긴 너희 집이야. 싫어요. 할머니 가지 마세요. 준호가 제 허리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준호야, 할머니,
저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구나. 할머니가 할머니 집에서 안정되면 준호 보러 갈게. 정말요? 그럼 약속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9시가 되었습니다. 부동산으로 출발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태준이가 따라 나왔습니다. 엄마,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아. 택시 탈게. 그래도 됐어. 태준아. 저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수진이는 끝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만 울먹이며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준호야. 학교 잘 다녀. 공부 열심히 하고. 네. 마지막으로 준호를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태준이를 봤습니다. 태준아, 건강해라. 엄마. 태준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아니야. 넌 잘못 없어. 엄마, 연락하세요. 제발요. 그래. 더 이상 말하면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주와의 이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태준이도 불쌍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는 떠나야만 했습니다. 잘한 거야. 잘한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1층에 내렸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중개인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매수자분도 곧 오실 거예요. 네. 여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됐습니다. 10분쯤 지나자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수자들이었습니다. 밝고 행복해 보이는 신혼부부였습니다. 저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네. 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개인이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고, 여기 도장 찍으시고. 저는 차근차근 따라했습니다. 마지막 서명을 할 때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이걸 하면 정말 끝이야. 이제 완전히 남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도장을 꾹 찍었습니다. 계약 완료됐습니다. 축하드려요. 중개인이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금이 통장으로 입금됐습니다. 잔금은 다음 달에 받기로 했습니다. 총 4억 8천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제 남은 생을 충분히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자유야. 미리 알아둔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당분간 머물 곳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침대와 책상, 작은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당분간 지낼게요. 네, 편히 계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친절했습니다. 짐을 풀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응, 안전한 곳에 있어. 어딘데요? 걱정돼요. 나중에 알려줄게. 엄마, 태준아, 걱정 마. 엄마, 잘 지낼 거야. 알겠어요. 연락은 자주 하세요. 그래. 전화를 끊으려는데 뒤에서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됐어요. 그냥 두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가슴이 쓰렸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상관없어. 며칠이 지났습니다. 고시원에서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었습니다. 청소도 제가 하고 싶을 때만 했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가끔 외로웠습니다. 준호가 보고 싶었습니다. 태준이도 걱정됐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잔금 받으시면 바로 새집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며느리 쪽에서 연락 오면 조심하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재산 때문에 문제 생길 수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녹음 계속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정말로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놀랐지만 침착하게 받았습니다. 녹음 버튼을 먼저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수진이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니? 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갑작스러운 사과였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니 마음을 몰라줬어요. 그래.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다시 돌아와 주시면 안 될까요? 준호가 너무 힘들어해요. 준호, 네. 매일 울면서 할머니 찾아요. 밥도 잘 안 먹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속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솔직하게 말해봐. 왜 갑자기 그래? 어머니, 집 문제 때문이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나갈 곳이 없어요. 역시나였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돌아오라는 거니? 어머니, 제발요. 제가 잘할게요. 앞으로 어머니한테 잘할게요. 아니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미 끝났어. 나는 안 돌아가. 어머니, 수진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 어머니가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들 생각은 안 하세요? 태준이는 직장도 있고 능력도 있잖아. 너희끼리 잘 살아. 정말 매정하시네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어머니도 준호 얼굴 못 보실 거예요. 뭐, 준호 보고 싶으시면 집으로 돌아오세요. 아니면 평생 못 보실 거예요.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오는구나. 어머니가 먼저 그러셨잖아요. 좋아. 그럼 너도 각오해. 뭐라고요? 나 지금까지 녹음했어. 네가 한 말 다 증거로 남았어. 뭐? 수진이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도 있어. 네가 나한테 한 일들 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어머니, 손주를 볼모로 잡으려고? 안 통해. 나는 더 이상 내 계략에 넘어가지 않아. 그리고 태준이한테 전해. 엄마는 항상 너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집에는 안 돌아간다고. 어머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속은 시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다음 날 태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수진이한테서 들었어요. 엄마, 정말 안 돌아오실 거예요? 응. 미안하다, 아들아. 알겠어요. 엄마가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존중할게요. 태준이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원망은 없어 보였습니다. 태준아, 엄마는 너를 사랑해. 그건 변함없어. 저도 엄마 사랑해요. 하지만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 네, 이제 알아요. 고마워, 아들아. 엄마, 건강하세요. 너도. 전화를 끊고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잔금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의 작은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도 있었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좋은 선택하셨어요. 계약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사날, 새 집 앞에 섰습니다. 아담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짐을 풀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산이 보였습니다. 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날 저녁 혼자 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간단한 된장찌개와 김치. 하지만 맛있었습니다. 제가 먹고 싶어서 만든 음식이었으니까요.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배신도 당했고 상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겨냈습니다. 제 존엄을 지켰습니다. 뿌듯했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야.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왔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가끔 준호가 보고 싶었습니다. 태준이도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었고 저는 행복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당하지 않고 존엄을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이 제가 원하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삶을 찾았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을 열면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산과들이 보이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구나. 매일 아침이 감사했습니다. 마당에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흙을 만지며 일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제 자신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할머니, 텃밭 정말 예쁘네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지나가다 말을 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해보는 건데 재미있어요. 나중에 수확하시면 저한테도 좀 나눠주세요. 그럼요. 따뜻한 이웃들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됐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또래 어르신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새로 오셨다면서요? 네. 한 달 전에 왔어요. 서울에서 오셨어요? 네. 그쪽에서 살다가 여기로 왔어요.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혼자 살아요. 아이고, 혼자시구나. 외롭지 않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오히려 편해요. 어르신들은 제 말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가끔 핸드폰을 볼 때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태준이에게서 가끔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준호가 보고 싶어 해요. 사진 보내드릴게요. 준호의 사진이 왔습니다. 많이 컸더군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수진이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역시 수진이었습니다. 무시하고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문자는 계속 왔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한 번만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귀찮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했습니다. 뭘 또 꾸미려는 거지? 결국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연락해요. 만나지 마세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연락이 와서 혹시 만나신다면 꼭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혼자 만나시면 절대 안 돼요. 알겠습니다. 변호사의 조언대로 혼자 만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진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나고 싶으면 변호사 동행할 거야. 그래도 괜찮으면 연락해.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어요.
약속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그곳으로 갔습니다. 어르신,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수진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수진이가 당황한 듯 명함을 받았습니다. 네, 자리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변호사가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대화 내용을 녹음하겠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수진이가 당황했습니다. 녹음까지 해야 하나요? 네, 법적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알겠어요. 수진이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변호사가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말씀하세요. 변호사가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또 같은 말이었습니다. 수진아, 진심이니? 네. 정말 진심이에요. 그럼 물어볼게. 나를 왜 가정부라고 저장했어? 그건 대답해봐. 수진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어머니가 부담스러웠어요. 부담? 네. 매일 집안일 다 하시고 준호한테도 이래라 저래라 하시고 제가 할 일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를 가정부로 본 거야? 죄송해요.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을 노린 것도 사실이지? 수진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대답하세요. 네, 맞아요. 드디어 인정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어?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 어머니를 모시고 싶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돈이 보였지? 네.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도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으니까요. 그럼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 것도 사실이지? 수진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내가 다 봤어. 네가 내 물건 옮겨놓는 거.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다야?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정말 내가 치매에 걸린 줄 알고 두려워했어. 밤마다 울었어. 어머니, 넌 그걸 즐기고 있었겠지. 내가 무너지는 걸. 아니에요. 저는 이제 됐어. 더 이상 할 말 없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변호사가 수진이를 봤습니다. 수진 씨, 지금까지 하신 말씀 모두 녹음됐습니다. 어르신께 한 행위들은 재산 갈취 미수, 정신적 학대 등으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를 고소하시는 건가요? 수진이가 창백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고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태준이와 준호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고소는 안 할게.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태준이한테도 내 얘기하지 마. 그리고 준호는 내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게 해줘. 알겠어요. 약속해. 약속할게요.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잘 정리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앞으로 또 연락 오면 바로 저한테 알려주세요. 네, 그럴게요. 변호사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정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응.
엄마, 고소 안 해주셔서 감사해요. 너희가 힘들어질까봐 그랬어. 엄마, 정말 죄송해요. 태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엄마, 준호 보러 오세요. 언제든지. 그래. 곧 갈게. 감사합니다. 엄마. 전화를 끊고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홀가분한 눈물이었습니다. 한 달 후, 준호를 보러 갔습니다. 태준이가 차로 데리러 왔습니다. 엄마, 타세요. 고맙다. 차 안에서 태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많이 반성했어요. 그래? 네. 요즘은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준호한테도 잘해줘요. 잘 됐네. 그리고 엄마, 저희 이사할 거예요. 이사? 네. 좀 더 작은 집으로요. 저희 형편에 맞게. 그래. 잘 생각했다. 태준이가 성장한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준호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준호야.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많이 컸더군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할머니, 이제 같이 살 거예요? 아니야. 할머니는 할머니 집에서 살아. 왜요? 할머니 집이 더 좋거든. 준호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차 드릴게요. 수진이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전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준호와 한참을 놀아줬습니다. 그림도 그리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할머니 집은 어때요? 정말 좋아. 텃밭도 있고 산도 보여. 와, 가보고 싶어요. 그래, 나중에 놀러와. 정말요? 그럼, 약속해.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수진이가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예전보다 정성이 들어가 보였습니다.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고맙다. 식사를 하며 태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저희가 엄마 집에 놀러 가도 될까요? 그래. 와라. 환영이야. 감사합니다.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르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둔 관계. 그게 저희에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준이가 배웅해줬습니다. 엄마, 조심히 들어가세요. 응. 너도 건강해라. 네. 자주 뵐게요. 그래.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한 제 집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좋아하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옆에서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음 편히 웃고 울 수 있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밤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지난 몇 달을 돌이켜봤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배신도 당했고 상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겨냈습니다. 제 존엄을 지켰습니다. 제 삶을 되찾았습니다. 뿌듯했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태준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준호가 너무 좋아했어요. 사진도 함께 왔습니다. 준호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잘 자라라. 준호야.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시골이라 별이 정말 많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보던 그 별들이었습니다. 여보, 나 잘 지내고 있어요.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걱정했던 것처럼 무너지지 않았어요. 나 강하게 살고 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감사한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 있었습니다. 하나를 따서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제가 키운 것이라 더 맛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웃집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안녕. 할머니, 토마토 따요? 응. 잘 익었어. 너도 먹어볼래? 네. 아이에게 토마토 하나를 건넸습니다. 아이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오후에 경로당에 갔습니다. 어르신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표정이 좋아 보여요.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네.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밝아요. 고마워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뭔가 좋은 일 있었어요? 제 인생을 되찾았달까요? 인생을 되찾았다? 네. 오랫동안 다른 사람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 나이에는. 맞아요. 이제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주인공이 돼야죠.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석양을 보며 걸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잘한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집을 팔고 나온 것, 며느리에게 맞선 것, 제 존엄을 지킨 것, 모두 잘한 일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맛있었습니다. 제가 먹고 싶어서 만든 음식이었으니까요. 밥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자유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일기를 썼습니다. 요즘 시작한 새로운 습관이었습니다. 오늘은 준호를 만났다. 많이 컸더라.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다. 태준이도 성장한 것 같다. 이제는 제 발로 서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 나는 행복하다. 진짜로. 마지막 문장을 쓰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기대됐습니다. 제 삶이니까요. 제가 선택하는 삶이니까요.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었습니다. 봄에는 씨를 뿌렸고, 여름에는 땀 흘렸고, 가을에는 수확했고, 겨울에는 쉬었습니다.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삶, 그게 이렇게 평화로운 줄 몰랐습니다. 지금 저는 마당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 앞에는 제가 가꾼 텃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살랑살랑 붑니다. 평화롭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날들이 매일 이어집니다. 태준이는 한 달에 한 번씩 준호를 데리고 놀러 옵니다. 지난주에도 왔었습니다. 할머니, 텃밭 정말 멋져요. 준호가 토마토를 따며 신나했습니다. 그치? 할머니가 직접 키운 거야. 대박, 할머니 농사 천재세요. 준호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일 좋습니다. 태준이도 많이 변했습니다. 엄마, 정말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얼굴이 너무 좋아요. 그래? 엄마도 행복해. 보기 좋아요. 저도 이제 알아요. 엄마가 왜 그 선택을 하셨는지. 엄마,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태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수진이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태준이가 전해주는 소식으로만 듣습니다. 수진이도 많이 반성했어요. 요즘은 정말 달라졌어요. 그래, 잘 됐다. 미움은 없습니다. 그저 각자의 길을 가는 것뿐입니다. 적당한 거리. 그게 우리에게 맞는 관계였습니다. 경로당 친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함께 등산을 갑니다. 순자 씨, 오늘 컨디션 좋은데? 그럼요. 요즘 매일 행복하니까요. 부럽네.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요.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외로웠던 시간, 아들 집으로 들어가 희망을 품었던 순간, 가정부 취급받으며 무너졌던 날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견디는 게 미덕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제 존엄을 지키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식에게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저는 한 사람의 인간이었습니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행복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걸 지킬 용기가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 묻습니다. 아들과 멀어진 게 후회되지 않으세요? 대답은 명확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적당한 거리를 두니 서로가 편해졌습니다. 태준이도 이제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저도 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건강한 관계였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때 참고 살았다면 아마 저는 진짜 병들었을 겁니다. 마음의 병, 몸의 병, 모두 걸렸을 거예요. 제 존엄을 잃고, 제 자신을 잃고, 그렇게 살다가 쓸쓸히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하지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떠나는 용기, 맞서는 용기, 제 삶을 지키는 용기. 그 용기가 저를 살렸습니다. 지금의 행복을 만들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70대에도, 80대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참고만 살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걸 지키세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떠나는 것도, 혼자 사는 것도, 두렵고 외로웠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걸 이겨냈을 때 진짜 자유가 있었습니다. 진짜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걸 여러분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을 살아갑니다.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할머니이기 전에 한 사람의 나로서 제 이름으로 제가 원하는 삶을, 그리고 행복합니다.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오늘도 해가 집니다. 마당에 앉아 노을을 바라봅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답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기대됩니다. 제 인생이니까요. 제가 선택하는 삶이니까요. 할머니, 멀리서 이웃집 아이가 부릅니다. 내일 또 놀러 와도 돼요? 그럼 언제든지 환영이야. 와, 고마워요. 아이가 손을 흔들며 집으로 뛰어갑니다. 미소가 지어집니다. 이렇게 소소한 순간들이 제 새로운 인생을 채워갑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의 존엄을 지키세요. 여러분의 행복을 찾으세요. 그게 진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이에요.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자유롭고 평화롭습니다. 제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걸 지킬 용기를 내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함께 공감하고 위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